안녕하십니까. 제천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이지은 팀장입니다. 천연물 산업 세계화를 위한 기업 인식 개선 교육에 참여해 주시는 제천 한방바이오 클러스터 기업분들과 충청북 도내 천연물 관련 기업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을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 추진 배경은 중기부 사업인 시군구 지역 연고산업 육성 B&R&D 사업의 일환으로 천연물 산업의 제조 진흥화를 위한 스마트 팩토리 확산과 함께 천연물 기업의 IT와 온라인 마케팅 그리고 수출 활성화를 통한 매출 증대를 목표로 해서 본 사업의 참여 기관인 제천 한방바이오 진흥재단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육은 총 6번에 걸쳐서 이곳 한방생명과학관 현장 참여와 함께 유튜브 플랫폼 내에서 제천 한방재단 계정으로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드리면 제조 진흥화,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 수출 실무까지 총 3가지 섹션으로 구성되었으며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서 천연물 기업 여러분의 역량 강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시청 중이신 기업과 기관 여러분께서는 교육이 다 끝날 때까지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클러스터 기업 회원분들은 소속과 이름을 지금 남겨주시는 것처럼 댓글창에 출석 체크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리고 교육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교육을 마친 후에 강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제조진흥화 교육은 어제에 이어서 2번째 시간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현재와 미래를 대응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제조업 공정 속의 스마트화, 진흥화를 융합해서 진보적인 생산성 향상을 꾀하는 디지털 기술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조금 생소하다고 생각 드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실생활 속에서 늘 접했던 것들이고 또 들은 적은 있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유익한 시간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제조진흥화 2번째이자 마지막 교육을 해주실 한국산업진흥화협회 최윤혁 센터장님을 모시고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한국산업진흥화협회 최윤혁 센터장입니다. 예, 어제에 이어서 이제 오늘도 제가 이제 그 디지털 기술에 대한 그런 이해 및 이제 적용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거의 이제 실생활에서 어떤 기술들이 뭐 이게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는 뭐 크게 궁금하진 않으셨죠. 왜냐하면 항상 뭐 불편함 없이 편리하게 진행하셨으니까 뭐 그렇게 어떤 기술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없었었는데 이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제 디지털 기술이 어떤 기존 산업과 이제 융합이 되면서 하나의 융복합화, 그다음에 뭐 초연결, 뭐 초지능, 뭐 초연결 사회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좀 어려운 말을 뒤로 하고서라도 이 4차 산업혁명은 그 디지털 기술이 우리 실생활과 어떤 산업에 이제 적용이 되고 융합이 되면서 나타나는 하나의 패러다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에 살고 있다고 하면 어떤 기술들이 좀 상식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좀 이렇게 직무 역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생활에 그런 역량 차원에서 좀 아시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어제와 오늘 이렇게 디지털 기술에 대해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그 이제 뭐 교육을 많이 듣고 연수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떤 새로운 걸 접하고 나서 일주일 안에 그 새롭게 접했던 어떤 교육이라든지 지식을 복습을 하지 않으면 한 달 있다가 책을 딱 펼쳤을 때 뭘 배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걸 습득했는지 모르는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제 이제 강의가 좀 관심이 있고 하시면 일주일 안에 제가 했던 그 교재라든지 그 리마인드를 하시면서 한번 뭐 구글링을 하신다든지 네이버로 찾아보시면 그게 그렇게 한번 한 달 안에 일주일 안에 리마인드를 하시면 그게 한 2달 정도 갑니다. 이제 사람마다 이 기억력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또 사람이 이제 체화되고 내재화되는 단계는 계속 일주일마다 이
많은 부분들을 습득했던 부분 지식들을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동영상도 보시면 그게 한 6개월 정도 가고요. 근데 저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고 하면 계속 이제 1년 동안 일주일마다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전문가로 성장하는 그런 단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억의 단계부터 해서 어떤 적용할 수 있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디지털 기술을 그렇다고 전문가가 되시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술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번 시간에 IoT 그다음에 뭐 5G 그런 기술들이 그 플랫폼과 연결이 되면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 생소하고 좀 어떻게 보면 괴리감도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정말 새롭게 이제 접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좀 거부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을 떠나서 새로운 걸 좀 받아들이면서 계속 이제 복습을 하시고 구글링 하시고 이제 네이버를 검색하시면 그 기억이 더 오래 갔을 때 더욱더 어떤 학습 효과가 좀 일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41분이 접속을 하셨는데 지금 23분이 접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어제 좀 교육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제 정말 쉽게 했는데도 많이 좀 새로운 거다 보니까 좀 쉽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하는 그 이제 기술들은 뭐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 그다음에 메타버스,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어제 한 기술보다 한 2배에서 3배는 더 어려운 기술들입니다. 왜냐하면 어제는 저희가 이제 실생활에서 어느 정도 접하고 있고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을 이제 사례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좀 끄덕끄덕 하시고 좀 이해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약간 좀 미래지향적인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있다가 상용화되는 그런 기술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제가 이제 교육 전에 말씀을 드리고요. 약간 좀 뜬구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좀 실감 나지 않겠지만 이번 시간은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미래지향적인 기술들이 실생활에 이렇게 적용될 거야 라는 그런 차원에서 좀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이제 빅데이터랑 인공지능, 그다음 메타버스, 이제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네 가지 기술을 들어보신 분이 많이 없으시겠죠. 뭐 빅데이터랑 인공지능은 좀 들어보셨을 게지만, 뭐 메타버스도 작년에 많이 좀 각광을 받았던 기술이고요. 디지털 트윈은 거의 들어보신 분이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좀 이게 현업에 있으시지 않으면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기술들인데요. 제가 1시간 반 동안 좀 미래지향적인 좀 다소 어렵고 생소하지만 좀 직무 역량 강화 차원에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몸담고 있는 조직은 어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산업진흥화협회라고 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 기반의 어떤 산업 혁신 성장을 달성하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뭐 데이터의 이해 및 적용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라고 하니까 약간 다소 좀 생소하시죠?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흔히 얘기하는 뭐 개인정보 데이터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이제 공공 데이터라든지 뭐 산업 데이터, 그러니까 산업 현장이라든지 개인이 생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개인정보 데이터를 한번 살펴볼게요. 저의 의료정보 데이터가 있어요. 제가 언제 아팠고 어떤 병을 가지고 있고 이런 데이터들, 질환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수 있고요. 제 금융, 제가 언제 입출금을 하고 있고 어떤 펀드를 했고 어떤 수익을 창출했고 이런 개인정보 데이터들이 있죠. 흔히 이제 마이 데이터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공공 데이터라고도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뭐 기상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날씨 데이터라든지 뭐 등산 정보 데이터 이런 데이터를, 그 다음에 뭐 부동산 관련 데이터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 정보 데이터 이런 게 이제 공공기관에서 습득할 수 있는 데이터를 공공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제 산업 데이터 같은 경우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데이터죠. 예, 뭐 제조 데이터라든지 뭐 에너지 환경 데이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우리 실생활 속에서 무수히 많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다양한 어떤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관찰을 하거나 실험을 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수집 등으로 취득을 하거나 뿐만 아니라 정보 시스템과 어떤 소프트웨어 지능법, 뭐 컴퓨터, 통신 그런 데에서 발생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라고 아주 어렵게 그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을 항상 보시면 정의가 되게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는 하여튼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공공 데이터, 산업 데이터를 흔히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가 과연 뭐냐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우선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학적 의미하고 이제 컴퓨터 과학적 의미로 크게 어렵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컴퓨터 과학적 의미에서 보면 이제 컴퓨터에 의해 수행되는 어떤 조작의 양, 문자 또는 기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저희가 쓸 때 엑셀 데이터 많이 아시죠? 엑셀에 나오는 그 셀에 있는 각각 데이터들이 데이터입니다. 그게 셀마다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제천 한방 바이오지능재단 같이 보시면 임직원들의 어떤 뭐 연봉이라든지 거주지라든지 여러 가지 뭐 그런 데이터들 있죠. 어떤 개인정보 데이터, 엑셀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간단하게 보시면 데이터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개별 데이터 자체로는 의미가 중요하지 않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저의 개인정보 데이터는 별로 쓸모가 없죠. 그런데 저와 같은 어떤 40대에 서울에 살고 있는 어떤 자동차를 이용하고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는 그런 무리들이 있을 거예요. 40대에 어떤 뭐 10만 명, 20만 명의 데이터들이 모이면 그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해서 비즈니스적 가치를 갖게 되거든요. 갖게 되면 그게 이제 하나의 정보로 이제 활용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 하나의 이제 연관관계를 알 수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의미가 도출된 걸 정보라고 하고요. 그 정보에서 데이터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정보를 어떤 구조화하고 뭐 개인적 경험으로 결합시켜서 고유의 지식을 내재화한 걸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식이 축적이 되고 어떤 개인의 아이디어로 인해서 결합된 걸 지혜라고 얘기하는데요. 지혜가 있어야지 창업을 할 수 있고요. 어디 이제 판로 개척을 한다든지 어떤 마케팅을 할 수 있겠죠. 제가 아이디어는 갖고 있는데 어떤 지식이 없어요. 어떤 경험이라든지 노하우가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듯이 그 지식도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정보화되고 그런 비즈니스적 가치를 갖는 지식과 경험 노하우를 본인이 쌓았을 때 사업 아이템과 연결이 되면서 지혜로 발전하고 그게 이제 창업으로도 연결되고 사업화되고 마케팅을 할 수 있듯이 어떤 아이디어의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검증하고 싶을 때는 저 데이터라고 하는 걸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엑셀로도 뭐 분석을 해보고 활용하듯이 데이터는 어떤 지식과 지혜의 아주 원천적인 소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그림에 보시는 대로 많이 보셨죠? 저게 이제 엑셀의 이제 스프레드 시트인데요. 음식점이 어디 있고 뭐 읍면동에 있고 통화를 몇 번 했고 이런 데이터들이 명확히 규칙에 의해서 정의된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형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정해진 형태로 볼 수 있는 데이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의 어떤 스프레드 시트가 이제 정형 데이터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전에 좀 말씀드린 대로 정형 데이터와 좀 다르게 어떤 컴퓨터 언어로 습득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약간 뭐 XM이라든지 우리 그 HTML 언어가 있거든요. 이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그 언어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넷 화면을 볼 수 있듯이
거기에 각각의 어떤 컴퓨터 언어들이 이제 저희가 화면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걸 반정형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어려우신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예, 좀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한번 공부하시는 의미에서 예, 저희 강의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예, 비정형 데이터가 있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동영상이라든지 이미지, 그다음에 음성, 댓글, 메일 같은 게 이제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어떤 형태로 정해지지 않고 어떤 동영상이라든지 이미지를 통해서 나오는 데이터들인데요. 예,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예, 저희가 이제 페이스북에 댓글을 남기죠. 예, 그 댓글을 남기면 예, 페이스북은 그 댓글들을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광고 기업에 예, 그 정보를 팝니다. 팔면 광고 회사는 그 정보를 취득을 해서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있듯이 어떤 동영상이라든지 이미지, 그 다음에 음성, 댓글, 메일들을 분석할 수 있는 하나의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예, 비정형 데이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예, 정형 데이터, 이제 반정형 데이터, 이제 비정형 데이터로 크게 이제 종류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경제라는 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경제가 뭐냐면 20세기에 가장 돈이 되는 건 뭐죠? 석유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어떤 재화라고 한다면 21세기의 석유와 금에 비견되는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를 할 때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가장 잘 분석을 해서 그걸 카테고리화 시키고 그걸 이제 마케팅하고 수출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게 어떤 데이터의 흐름을 알아야지만 그건 이제 온라인 플랫폼 마케팅에 적용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어떤 온라인 플랫폼 마케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어떤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뭐 40대의 남성 어떤 지역에 사는 사람이 얼마부터 얼마넌치의 값어치에 해당되는 가격으로 구매를 했다. 그게 데이터가 되겠죠. 그러면 저는 그 차년도에 40대의 어떤 타겟층에 맞게끔 어떤 한정된 가격 내에서 물건들을 팔 수 있도록 데이터를 분석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래지향적으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그 현재에서 갖고 있는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을 잘 해서 미래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그런 차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잘 분석하는지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 마케팅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21세기에 이제 석유라고 불리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흔히 이제 데이터 경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와 어떤 데이터를 분석한 정보를 자산으로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걸 특히 이제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한다든지 수익 창출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수출 판로 개척이라든지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창출할 수 있는 성장하는 신흥 경제를 이제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정보 데이터라는 게 있죠. 개인정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금융,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이제 검색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SNS, 그다음에 간편 지불 페이 있죠. 뭐 삼성페이, 이제 최근 나온 애플페이 같은 거에서 생성되는 개인정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신 그 애플페이라든지 삼성페이, 그 다음에 신용카드는 단순히 결제 용도로 활용을 하지만 신용카드 회사는 지금 제가 썼던 그 결제 정보를 다 분석을 하게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 그 카드를 활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의 모든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상권 분석이라든지 개인정보 분석을 통해서 입지를 분석하게 되고요. 어떤 카드 사용량을 통해서 몇 시, 몇 분, 새벽대에 썼는지 아니면 오전에 썼는지 오후에 썼는지 그 결제 정보를 결제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뭐 CU라든지 어떤 GS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점에 진출하는 그런 회사한테 그 정보를 팔겠죠. 그러면 그 정보를 팔면 그 상권 분석을 통해서 이제 뭐 GS를 어디 입점한다든지 뭐 CU를 어디 입점한다든지 그런 데이터를 저희는 단순히 결제만 했지만 그 카드사들은 개인정보 데이터를 다 활용을 해서 광고를 하고 플랫폼화 시키는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떤 이런 결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하나의 그런 카드사들은 이거를 비즈니스화 시켜서 그런 데이터를 이제 사고 파는 그런 시대가 지금 데이터 경제 시대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데이터는 특히 이제 금융에서 많이 쓰이고 있죠. 예전에는 제가 이제 국민은행, 뭐 신한은행, 하나은행을 각각 썼으면 이제는 자산 통합 관리 서비스가 됩니다. 그래서 한 은행에서 다른 계좌라든지 증권 계좌를 한눈에 봐서 저의 모든 자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여러분들 쓰시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한눈에 제 자산까지 할 수 있고요. 뭐 자동차, 보험, 그다음에 뭐 증권, 그런 것까지, 뭐 연체율 이런 걸 한눈에 볼 수 있는 하나의 이제 플랫폼을 금융회사들이 이제 구축을 했는데요. 그만큼 한눈에 자산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특히 이제 마케팅 금융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 데이터 또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제가 이제 쿠팡에서 구매를 했어요. 이제 뭐 어떤 뭐 자전거를 구매를 했지만 단순히 쿠팡은 그렇게 보는 거 아니죠. 저희 어떤 40대라든지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제가 다른 40대가 자전거를 살 때 그 추천으로 40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전거를 샀습니다라고 해서 그 추천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검색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 40대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샀구나 해서 그 추천 경로를 통해서 자전거를 쉽게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쿠팡은 여러 가지 그런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해서 뭐 추천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요. 여러 가지 그런 제가 검색하지 않고도 이렇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하나의 결제 정보를 통해서 쿠팡이 이제 그걸 인식하고 어떤 자동차 업체라든지 자전거 업체에 이제 그 광고를 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비즈니스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개인 정보, 특히 이런 데이터들은 플랫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공공 데이터 한번 살펴볼게요. 공공 데이터 같은 경우는 밑에 이제 건축 정보 보이시죠? 제가 이제 건축업자예요. 건축업자인데 다세대 주택을 짓고 싶어요. 근데 어디에 지어야지 가장 수익률이 높고 월 평균 환산 수익률이 높을지 지역을 선정해야 되겠죠. 뭐 이제 평단가라든지 이런 걸 다 알아야 되는데 이 건축 정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어디에 얼마의 평단가로 토지가 거래가 됐고 다세대 주택이 지금 월 평균 어느 수익을 받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런 플랫폼 사이트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건축업자면 그런 걸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부동산에 진출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땅을 매수를 해서 이제 건물을 짓게 되겠죠. 그만큼 예전에 맨날 발품팔이하면서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런 건축 정보들이 지금은 국토교통부에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에 매수를 했고 언제 일자에 어떤 사람이 어떤 법인이 했는지 개인이 샀는지까지 명확히 이제 그런 등기 정보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건축 정보들이 다 나타나는 그런 데이터를 구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교통사고 정보 한번 볼게요. 교통사고 정보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가 어딜까요? 교통사고 정보. 실손보험을 하는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정보에 가장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가 많이 나면 보험회사가 그만큼 많이 보험료를 지불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교통사고 정보, 어느 지역에 어떤 구간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 분석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특히 이제 국민건강 정보도 많이 이제 분석을 하겠죠. 제가 보험회사 직원이에요. 근데 어떤 보험 상품을 기획을 할 때 암이 많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췌장암이 많이 발생해요. 그럼 췌장암 상품을 내놓을까요? 그러면 보험회사가 손실이 일어나니까 약간 좀 손실이 덜하면서 약간 좀 희귀적인 암을 더욱더 많이 보상을 해주겠다 하면 그쪽으로 이제 많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어떤 지금 40대, 50대에 많이 나타나는 그 암 정보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보험 상품을 기획할 때도 많이 더 많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지 이런 국민건강 정보도 되게 중요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권 정보 같은 경우에 제가 어떤 편의점을 입점한다든지 어떤 옷가게에 좀 입점을 하고 싶을 때 거기 이제 상권을 분석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솔직히 좀 불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뭐 유동량이라든지 어떤 교통량이라든지 어느 정도 연령층이라든지 어떤 유동인구가 많은지 그런 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상권 정보 플랫폼에 플랫폼을 이제 해서 주소를 거기 검색을 하시면 유동량이라든지 지하철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플랫폼 사이트도 있습니다. 뭐 디스코라든지 그다음에 뭐 아사이트라든지 이런 이제 손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다 이런 상권 정보를 통해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례를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산 정보, 뭐 농수축산 가격 정보,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팜에서 제가 근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종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수산 정보 같은 경우에는 뭐 오징어가 얼마나 잡혔는지 이런 부분도 농림, 수산, 축산, 식품부에 다 들어가면 어떤 생산량이라든지 소비량이라든지 유통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농수축산 가격 정보도 똑같습니다.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까지 지금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공공 데이터 같은 경우에 등산로 정보,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관악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관악산에 15개의 등산 코스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등산 초보자예요. 약간 힘들어. 뭐 4시간부터 8시간까지 등산을 못하겠어. 그럼 초보자 코스로 검색을 하면 등산로에 경로 코스가 나옵니다. 그대로 가면 4시간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이렇게 등산로 정보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 많이 이제 어떤 등산 위험이라든지 어떤 경사도라든지 이런 게 다 제공을 하고 있는 등산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종합 정보 가장 민감하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부동산에 어떤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동산 종합 정보 어디서 매매가 일어났는지 그거 다 요즘에는 네이버 보면 실거래가 정보가 분석이 되고 있죠.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면 다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 데이터를 입력을 하니까 저희가 한 달 있다가 그 부동산의 어떤 가격이라든지 어디서 거래됐는지 이게 뭐 양도를 했는지 아니면 뭐 중개 거래인지 다 이제 공개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어떤 종합 정보, 거래 정보도 지금 다 국토해양부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죠. 식의약품 종합 정보입니다. 저 식의약품 종합 정보가 왜 중요하냐면 저 식품 같은 경우에는 한번 잘못 먹었을 때 엄청난 파장이죠. 왜냐면 한번 이제 뭐 좀 불량품이 잘못 판단해가지고 뭐 죽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이제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 기업이 한 번에 망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식의약품 종합 정보에 가장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이런 종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여러 가지 많은 공공 데이터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계속 데이터를 좀 약간 개념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개인 정보라든지 공공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니까 아 데이터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좀 감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정보 데이터라든지 이제 공공 데이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그 산업 데이터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업 데이터는 뭐냐? 어떤 산업의 제품이라든지 서비스에서 어떤 제품이 개발되고 이제 생산되고 유통되고 소비되는 활동 과정들이 있죠. 거기서 생성되는 또는 활용되는 그런 모든 자료 또는 정보를 산업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예로 들어볼게요. 제가 에어컨을 기획했어요. 기획을 하고 설계를 해가지고 생산을 해서 유통 물류해서 소비자한테 갈 때까지 이 각각의 그 비즈니스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 단계에 있는 데이터를 산업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은 기획 데이터, 뭐 설계는 설계 데이터, 생산은 생산 데이터, 유통 물류는 유통 물류 데이터, 뭐 판매 데이터 이렇게 데이터로 다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산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이제 산업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 공장 정보 데이터, 설비 운영 데이터, 뭐 에너지 환경 데이터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서 쓰고 있는 데이터를 제가 예시를 들었는데 좀 어려우시다고 하면 다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제품의 기획부터 설계, 생산, 유통 물류, 판매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제품이 소비되는 과정까지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이제 산업 데이터라고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이터의 산업이 있어요. 산업이 있는데 데이터 같은 경우에 이제 생산이 되겠죠. 생산이 되면 어떻게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처리, 관리, 유통, 분석, 활용 등을 지원하거나 이와 관련된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이제 데이터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엑셀을 그 데이터 산업에 영위하고 있는 기업한테 주면 알아서 분석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내 고객층의 연령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소득 수준이라든지 빈도라든지 구매 횟수라든지 이런 걸 알고 싶어요. 그러면 데이터를 넘겨주면 데이터 넘겨주면 데이터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이 다 분석을 해서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활용해서 마케팅이라든지 수출 판로 개척에 쓰면 되겠죠. 그만큼 이렇게 데이터 산업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산업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다음에 데이터 구축, 데이터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그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려면 데이터 솔루션하고 이제 서비스를 하는 그런 기업들을 이제 컨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은 이제 컨택을 해서 이제 자체 서버를 구축하고 이제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데이터 산업은 크게 이제 솔루션, 서비스, 구축, 컨설팅 이렇게 산업군이 형성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가 아직도 잡히지 않는다, 좀 손에 잡히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어땠죠? 비즈니스 어떤 제품이라든지 파는 방식이 많은 토지에 드넓은 토지에 노동력이 많고 자본이 많으면 대량 생산을 하면 팔리던 시대였습니다. 3차 산업혁명 때는 그런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만들면 팔려요. 왜냐하면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고객들이 엄청 똑똑하죠. 다 가격이라든지 사후 관리라든지 유지보수 서비스 그런 걸 철저히 다 분석을 해서 가격 비교를 해서 하는 그런 프로슈머라고 하죠. 그만큼 똑똑합니다. 똑똑하기 때문에 어떤 노동 토지 자본으로 무조건 생산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 고객이 원하는 고객 맞춤형의 어떤 니즈와 리퀘어먼트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좀 타겟층, 니치 마켓의 어떤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만큼 이제는 노동토지 자본, 노동토지가 많다고 해서 기업이 성공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이렇게 어떻게 내 주 고객층의 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에 제품을 진열하고 서비스를 할지가 가장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돈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를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는 이제 아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노동토지 자본으로만 비즈니스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만큼 이마트라든지 그런 월마트가 여러 가지 그런 에어비앤비라든지 플랫폼 비즈니스보다 시가총액이 높지 않겠죠. 그만큼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 데이터는 너무 중요한 노동토지 자본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생산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한계 비용이 제로입니다. 이게 되게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어떤 뭐 에어컨이라든지 어떤 자동차라든지 이걸 한 단위 생산할 때 공장도 증설해야 되고 설비도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토지를 사가지고 또 공장을 증설해야 되고 계속 생산할 때마다 돈이 늘어나죠. 고정 비용이 늘어나는데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쌓이면 쌓일수록 어떤 한계 비용이 없습니다. 계속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10만 명의 데이터와 100만 명의 데이터는 엄연히 다르겠죠. 당연히 10만 명의 데이터 가치보다 100만 명의 데이터 가치가 더 중요합니다. 그만큼 고객의 맞춤형으로 100만 명을 대상으로 수요층을 타겟층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만 많으면 많아질수록 한계 비용이 제로인 경제에 수렴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노동토지 자본을 사지 않고도 데이터를 많이 이제 취득을 하면 그만큼 한계 비용 제로인 데이터 경제를 이제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어제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플랫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플랫폼 참여자들 간의 어떤 정보. 제가 이제 쿠팡에서 어떤 주문을 하면 저는 쿠팡에 거기 플랫폼에 참여자가 되겠죠. 그러면 참여자 맞은편에는 생산자가 있겠죠. 거기 이제 제품을 올려서 파는
그런 생산자가 있고 저는 소비자, 이제 플랫폼 참여가 되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무수하게 많은 실시간 데이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계속 구매를 하죠. 뭐 일주일마다 구매하고 뭐 월마다 구매를 하는데 저 같은 동일한 연령대의 지역에 사는 동일한 소득 수준의 사람이 계속 구매를 하게 돼요. 그렇게 참여를 하고 그러면 그 생산자는 많이 팔리네? 그럼 다른 제품도 팔아볼까? 하면서 계속 올리죠. 그러면 플랫폼이 계속 커지죠. 예. 저는 단순하게 플랫폼을 만들었을 뿐인데 생산자와 소비자가 계속 만나면서 데이터를 쌓아줘요. 플랫폼 안에. 그러면 또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데이터를 통해서 또 광고도 하고. 예. 다른 자전거 업체 A라는 업체가 진출했는데 B 업체에 메일을 보냅니다. A 업체가 40대 대상으로 이렇게 많이 팔았어. 너도 이 플랫폼에 진출을 해가지고 한번 참여해봐. 그러면 오겠죠. 또 오면 계속 커집니다. 그럼 C, D, E, F 그러면 10만 명에서 100만 명. 계속 플랫폼은 어떤 데이터가 오면 올수록 계속 커지는 그런 경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이제 생성이 되고 처리, 분배될 때만 아니라 일단 이용자가 플랫폼에 모여들면 그들의 활동이 계속 이제 데이터로 쌓이죠. 쌓이기 때문에 계속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탐색 비용이라든지 복제 비용, 운송 비용, 추적 비용, 확인 비용이 급격히 하락한다고 이제 생긴다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러한 플랫폼은 나타나게 된 배경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세기의 금, 뭐 석유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게 성장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컴퓨팅 파워가 성장을 했죠. 컴퓨터가 기존에 보다 많아졌죠. 왜냐하면 PC를 다 쓰니까 제가 PC를 쓸 때마다 나오는 데이터들, 특히 제가 구글을 들어가서 뭘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검색으로 끝냈지만 그 구글은 제가 검색한 그 단어를 계속 수집을 해가지고 여러 사용자들을 수입해가지고 그걸 이제 또 광고로 활용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컴퓨팅 파워가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IoT라든지 5G의 어떤 네트워크 발전을 통해서 데이터의 축적이 더 많이 일어나겠죠. 그다음에 그에 관련된 디지털 기술들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만이라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뭐 뒤에 되게 또 어려운 내용들이 있는데 데이터, 그러니까 플랫폼의 가장 소스는 데이터가 많아야 돼요. 그 데이터가 많으려면 뭐죠? 참여자들이 많아야 돼요. 거기서 발생되는 데이터가 많아야 되는데 플랫폼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저기 보시면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한쪽 사용자에는 책정하는 가격이 다른 쪽 사용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윤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플랫폼의 5대 특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비즈니스의 경계가 파괴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 처음 시작했던 비즈니스가 뭔지 아시죠? 단순히 채팅이었어요. 채팅으로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뭐 하죠? 카카오가 택시도 하죠. 뱅크도 하죠. 그 다음에 또 뭐 하죠? 다 해요.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없어요. 뭐가 그만큼 그 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 처음 비즈니스 모델이 뭐였죠? 검색이었습니다. 검색, 지식인. 근데 지금은 파이낸스도 하죠.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도 하죠. 계속 넓혀가고 있어요. 한번 사용자가 모이면 비즈니스 경계가 파괴돼요. 이렇게 플랫폼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검색으로 끝내지 않아. 이 사용자들을 통해서 계속 비즈니스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의 경계가 파괴됩니다. 한번 플랫폼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카카오가 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사람들이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의 어떤 경계가 파괴되는 그런 플랫폼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태계 기반입니다. 생태계 기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넓은 생태계가 구축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효과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오프라인에서는 구전 효과라는 게 있었죠. 저기 제품이 좋아. 그러면 소문이 나죠. 입소문이 나면 백화점으로 몰려요. 아니면 어느 쪽으로 가서 이제 판매를 하듯이 지금은 구전 효과가 아니라 네트워크 효과죠. 100만 명이 있는 플랫폼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죠. 10만 명에 몰릴까요? 100만 명에 몰릴까요? 당연히 100만 명에 몰릴 수밖에 없겠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지 다른 데에서 검색을 하지 않듯이 이런 네트워크 효과들이 일어납니다. 예전에 오프라인상의 구전 효과가 있듯이 온라인에서 이제 계속 뭐 블로그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파급력이 일어나죠. 그래서 네트워크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기
플랫폼의 특징은 승자 독식 구조예요. 예. 커지는 놈만 계속 커져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 커지면 커져요. 왜냐면 계속 모이죠. 사람들이. 뭐가 많으니까 제품도 많고 서비스도 많고. 근데 한 번 망한 기업은 영원히 망하게 됩니다. 예전에 네이버하고 가장 경쟁자가 어디였냐면 야후라는 기업이었어요. 야후. 예. 저 야후에서 검색을 많이 했었는데 예. 좀 디자인도 이쁘게 해가지고 망했는데 지금은 망했죠. 왜냐면 야후는 비즈니스 변화에 선도를 하지 못했어요. 거기는 검색으로만 승부를 했어요. 네, 네이버는 검색을 넘어서 여러 가지 파이낸스라든지 금융이라든지 계속 진출을 했죠. 예, 그래서 검색으로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비즈니스의 경계가 파괴되면서 계속 사업을 확장해야지 승자 독식의 수익 구조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예전에 책만 팔았어요. 책. 근데 지금은 물류도 하고요. 그다음에 파이낸스도 하고요. 그다음에 의료, 바이오, 헬스케어도 하고요. 예, 한면 플랫폼 사용자가 모이니까 그 안에서 모든 산업을 다 맞춰가지고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승자 독식의 수익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양면, 다면 시장 구조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시장을 연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양면, 다면적인 시장 구조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베이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구매자는 무료고요. 판매자는 수수료를 부담 주게 하고 있습니다. 뒤에 또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또 그 에어비앤비 같은 게 있는데 이제 공유 경제 숙박형 플랫폼을 운영하는 데입니다. 제가 이제 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힐튼이라든지 메리어트 호텔보다도 시가총액이 높은 그 에어비앤비의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도 판매자와 구매자한테 각각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에어비앤비에 들어가서 어떤 그런 숙박을 예약하게 되면 저는 수수료를 띄고요. 그 다음에 또 생산자, 그 숙박을 올려놓은 생산자한테도 수수료를 띱니다. 그래서 3%를 띄워가지고 한 번 제가 숙박할 때마다 6%의 수수료를 가져가요. 그만큼 플랫폼의 이런 시장은 양면 시장 구조인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플랫폼이 좋은 게 뭐냐면 양쪽에서 수수료를 다 받아요. 너무 좋죠. 하나에게다 구축을 해놓으면 생산자한테도 받고 소비자한테 받는 아주 엄청난 구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가 또 쌓이면서 데이터가 쌓이면 계속 커지는 그런 구조가 입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데이터. 어느 정도 그 플랫폼 참여자들의 데이터를 잘 분석을 해서 제품을 잘 디스플레이하고 그 업체들을 광고를 통해서 끌어들이는지가 가장 중요한 플랫폼의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을 못하겠어요. 못하겠으면 데이터 산업에 있는 기업한테 분석을 하면 다 결과를 줍니다. 이렇게 타겟층을 노리세요. 그러면 그쪽으로 뭐 광고를 한다든지 홍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의 가장 중요한 소스는 데이터 어떻게 잘 분석하는지에 따라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 경제의 자본은 그럼 뭐죠? 당연히 데이터겠죠. 그래서 기존 경제의 어떤 금융자본, 노동, 토지 자본이었다고 하면 그 역할을 데이터가 자본의 역할을 대신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동, 토지 자본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기업보다는 이렇게 데이터를 잘 분석을 해서 플랫폼을 잘 구축하는 기업들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년 안에 1억 달러의 그런 성과를 냈다면 이런 플랫폼을 잘 활용하는 기업들은 단 5년 만이라도 1억 달러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토지가 이제 온라인 플랫폼으로 교체됐죠. 왜냐하면 제가 어떤 제품을 살려면 시장에 직접 가서 거기 가서 이제 토지에 형성되어 있는 그 시장에 가서 이제 샀다고 하면 이제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제 구매를 하고요. 그래서 노동은 이제 플랫폼의 자동화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플랫폼을 만들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그걸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 사이트를 통해서 일정 어떤 수수료를 지불하고 플랫폼을 제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를 홍보하는 그런 어떤 노동의 진보가 일어났죠. 예전에는 플랫폼을 만들려면 제가 서버를 사가지고 거기다 시각화해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다 제품을 올렸어야 돼요. 그리고 또 유지 보수하고 관리해야 되고 거기다 결제 서비스를 넣어가지고 신용카드 되는지 뭐 무통장 입금 되는지 하나하나 다 봤었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노동에 대한 그런 혁신성이 좀 나타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약간 어려우신가요? 지금 온라인에 접속해 계신 분 중에 없으신 거죠? 다 이해를 하셨으면 이해가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럼 한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생소할 수도 있는데 저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데이터가 뭐야 막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개인정보 데이터라든지 뭐 공공 데이터 이런 산업 데이터가 다 데이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또 새로운 걸 또 아셨으니까 또 이런 직무 역량이 좀 강화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에 이제 사회적 자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사회적 자본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흔히 이제 그 부동산 정보 관련된 그런 플랫폼을 활용하는 데 있어요. 뭐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플랫폼도 있고요. 이런 앱으로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공공 데이터, 특히 부동산 종합 정보를 잘 분석을 해서 그걸 플랫폼으로 만들었겠죠. 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소비자한테 제공을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어떤 사회적 자본, 그 사회적 자본을 잘 분석을 해서 공공 데이터를 잘 분석을 해가지고 플랫폼을 만드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 특히 공공 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플랫폼을 만드는지가 중요한 그런 공정한 거래의 이슈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렌드라고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는 곧 뭐죠? 자본입니다. 21세기의 자본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자본주의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21세기 권력의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금융자본주의에서 기존의 어떤 노동토지 자본, 돈을 많이 갖고 있던 그런 시대에서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많이 보유하고 있냐가 중요하게 되는 데이터 자본주의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 가공, 공급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세상이죠. 그래서 페이스북, 구글, 테슬라, 우버 이런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돈이고 곧 권력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자본주의를 출간한 빅토르 마이어 셴베르가 얘기한 건데요. 특히 구글 보시죠. 구글이 데이터가 엄청 많아요. 저희는 단순히 검색을 했지만 그 검색한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어디에 진출하면 매출이 높아지는지, 어떤 업종으로 진출해야 되는지 모든 데이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반대로 그런 기업들한테 광고를 하고 그 데이터를 넘겨서 해외 진출하든지 국내 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데이터를 팝니다. 저희는 단순히 검색을 했죠. 검색을 했지만 그 검색이 다 어떤 소비자들의 니즈라든지 리퀘어먼트이기 때문에 검색을 했듯이 그거 이제 데이터로 만들어서 곧 권력이 되는 그런 시대가 있고요. 특히 그다음에 페이스북, 저희 단순히 페이스북 페이지 만들어서 거기다 댓글, 좋아요 누르겠지만 페이스북은 그 좋아요의 개수를 통해서 광고 기업한테 그걸 팝니다. 팔면 그만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나온 댓글 평들까지 다 분석을 해서 그 맞는 제품을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팝니다. 그만큼 저희가 단순히 좋아요랑 댓글을 누르겠지만 페이스북은 그게 돈이고 권력인 세상이 이 플랫폼 세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곧 돈이고 권력이죠. 때문에 데이터 자본주의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자본주의가 이제 재발명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떤 기존에 어떤 잘 만들어가지고 잘 팔던 기업들이 지금 뭐 구글이라든지 네이버 보니까 뭐 물건도 안 파는데 우리보다 시가총액이 높네? 보니까 데이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재발명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존 전통 제조 산업들도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베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온라인 쇼핑 어떤 경매 방식을 처음 도입한 기업인데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그런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최적 거래 상대를 찾습니다. 예전에는 경매를 하면 제가 경매를 참여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경매를 할 대상들한테 상품을 보내요. 그래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약간 조금 소극적으로 마케팅을 했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경매자들한테 너 이거 관심 있지? 보내요. 데이터를 보내서 경매를 참여할 수 있게끔 이베이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만큼
이렇게 좀 적극적 마케팅을 위해서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잘 분석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데이터. 예. 새 프라이팬을 구입하는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스마트폰에 어떤 애플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새 프라이팬을 구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새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적응형 시스템이 이제 앱입니다. 예. 그래서 제 과거 쇼핑 이력뿐만 아니라 저랑 동일한 연령대를 갖고 있는 어떤 성별의 사람들을 과거 쇼핑 이력 데이터를 접근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인덕션 쿠턴용 팬을 구입해가지고 그저 그렇다는 사용 후기까지 남겼다는 사실을 여기 앱이 수집을 하게 됩니다. 예, 저뿐만 아니라 동일한 연령대들의 어떤 그저 그렇다라든지 평들을 다 분석을 하겠죠. 그러면 시스템은 이 후기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매자에게 프라이팬의 코팅을 매우 중요시하며 어떤 세라믹 코팅을 선호한다는 사실까지 파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디에 그 세라믹 코팅이라고 좋아요를 눌렀겠죠. 그 좋아요 누른 걸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알아낸 취향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온라인 시장에서 최적의 제품을 검색하고 배달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또 얼마나 발생되는지도 고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환경주의자예요. 근데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는 그런 제품을 사고 싶지 않아요. 그런 구매자의 관심까지 알기 때문에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 시스템은 판매자와 협상을 통해서 계좌를 통해서 할인까지 받으면서 어떤 스마트폰 터치만으로 거래가 완료되는 지금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저희가 이렇게 저는 단순히 새 프라이팬을 구입하고 댓글만 남겼을 뿐인데 이만큼 여러 가지 뭐 데이터라든지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뒤에 보시겠지만 어떤 적용형 시스템 구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플랫폼 비즈니스 기업들이 이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쿠팡에서 저는 구입을 할 때 예전에는 검색을 했는데 검색을 하지 않습니다. 밑에 이제 내려가지고 그 추천 항목 혹시 아시죠? 추천 상품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그냥 눌러가지고 괜찮은 후기들을 보고 구매를 하게 돼요. 이제 검색하는 것도 귀찮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이제 그 추천 나오는 게 보면 그 동일한 연령대에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좋아요를 누른 그 추천 검색 그 제품들을 거의 다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웬만해서 눌렀을 때는 크게 벗어나지 않고 구매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만큼 이렇게 어떤 하나의 프라이팬을 구입하더라도 이렇게 하나의 추천 서비스까지 연결되는 그런 하나의 플랫폼 비즈니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만약에 플랫폼 비즈니스를 구축한다고 하셨을 때는 단순히 이제 제품만 나열하시는 게 아니라 제품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추천인 검색을 통해서 어떤 그 사용자가 이제 접속을 했을 때 이 사람이 40대고 뭐 성별이 어떻고 구매 수라든지 빈도들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밑에 이제 추천 서비스를 달아놓으면 그만큼 또 구매 의도라든지 그 구매력이 또 증가하는 그런 사실까지 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 프라이팬의 구입 과정에도 이렇게 다 데이터가 다 이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쌓이고 또 쌓이잖아요. 많이 쌓이면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탈바꿈하게 됩니다. 빅데이터 뭐냐면 데이터가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데이터가 많이 쌓여가지고 방대한 분량의 데이터를 이제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흔히 이제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나서 약 3년 정도 이상의 소비자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지나서 쌓인 데이터를 이제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3년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좀 데이터 양이 좀 많아졌겠죠. 그러면 1년하고 2년 동안 분석한 데이터보다는 많이 쌓인 3년 이상의 빅데이터가 더 소비자의 취향이라든지 니즈라든지 구매 의도를 더 잘 판단할 수 있듯이 이제 빅데이터화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이제 방대한 분량의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용량의 데이터가 뭉친 형태를 일컫는 걸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보시면 뭐 빅데이터는 테라바이트, 뭐 테라바이트라고 있긴 있는데 하여튼 많이 데이터가 쌓여 있다. 특히 뭐 10,000명 이상의 데이터, 뭐 한 10,000명 정도 되는 데이터를 한 빅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기 위부터 보시면 이게 시계 방향으로 보시면 우선 가치를 가져야 돼요. 데이터가 있긴 있는데 쓰레기 데이터도 있어요. 흔히 얘기하는 쓰레기 데이터라고 하거든요. 이제 개인 정보를 입력하잖아요. 근데 막 공란을 많이 해놨어요. 제가 뭐 취향도 많이 입력 안 해놓고 막 그러면 그거 쓸 수가 없죠. 근데 그게 많아. 10,000명 중에 취향 정보를 입력 안 한 사람이 5,000명이에요. 그러면 그 5,000명만 분석하고 그 5,000명의 데이터는 쓸모가 없겠죠. 그건 이제 가비지 데이터, 뭐 쓰레기 데이터로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데이터는 공란이 없이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밸류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양이 커야 됩니다. 한 10,000명 이상 정도 되는 볼륨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변적이어야 돼요. 그런 데이터가 어떤 변화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변화에 있어서도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데이터, 어떤 가변성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해가지고 시각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엑셀만 봤을 때는 이게 뭔지라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차트라든지 어떤 뭐 벤다이어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제가 시각적으로 내 플랫폼에는 어떤 연령대가 높고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화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해야 되고 그다음에 다양해야 됩니다. 데이터가 다양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빨라야 되는 그런 7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빅데이터가 이제 등장하게 된 배경을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데이터의 어떤 저장이라든지 어떤 처리 비용이 이제 감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시간 서비스, 그다음에 SNS 등을 통해서 디지털 정보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페이스북으로 맨날 이제 검색하면서 좋아요라든지 댓글을 누르는 게 저뿐만 아니라 계속 쌓이죠. 그 데이터를 쌓이니까 데이터 정보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 사용자도 많아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오고요. 이제 기존 데이터의 어떤 저장 관리 분석 기법의 이제 한계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1970년대부터 2030년까지 보시면 데이터가 어떤 정보량이 이렇게 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보실 수 있죠. 그만큼 빠르게 데이터의 어떤 증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빅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수립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떤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로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하고 싶으면 만들기 전에 제가 속한 산업군에 속한 어떤 경험, 지식, 노하우라든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비즈니스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플랫폼을 만들기 전에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프로젝트의 어떤 목적에 그게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비즈니스 관점에서 그러면 내가 어떤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될까? 라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플랫폼을 만들기 전에 어떤 데이터를 플랫폼에 태울까라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에는 그때 처음 시도할 때 우리나라에 진출했을 때 지역별로 거점별로 어디다 물류 창고를 둘지 그다음에 어떤 유통 경로를 할지 트럭은 얼마나 구비해야 될지 뭐 25톤을 해야 될지 뭐 개인 사업자를 얼마나 끌어들여야 될지 이런 걸 다 분석하고 쿠팡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어떤 지역적 한계라든지 어떤 수도권의 어떤 인구, 물동량, 유동량, 그 다음에 소득 수준까지 모든 걸 다 분석을 하고 플랫폼을 만들기 전에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듯이 어떤 한 산업 타겟팅, 내 산업에서 어떻게 비즈니스 관점에서 어떤 데이터를 분석해야 될지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했으면 거기에 나타나는 도메인들을 알아야 돼요. 그 물류 창고를 할 만한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지 누구와 계약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다 있겠죠. 해당 어떤 비즈니스 도메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제가 다 이해했어요. 이해했으면 이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의 품질이라든지 어떤 데이터의 통찰력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게 힘들면 그 데이터 전문 기업에 맡기면 다 분석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플랫폼을 만들기 전에 이런 모인 데이터를 나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요. 근데 어떤 쪽으로 분석 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떤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러면 데이터의 특성부터
트렌드까지 다 파악을 하게 됩니다. 예. 그 데이터 기업이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예. 분석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어떤 인사이트가 도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흥미로운 데이터군을 이제 탐색을 하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겠지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그 생산자와 소비자의 어떤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될지 다 거기다 설정을 해놓죠. 그래서 제가 뭐 성별을 수집을 해야 될지 아니면 지역을 설정해야 될지 그럼 구매 빈도를 설정해야 될지 아니면 뭐 가족관계를 설정해야 될지 이런 데이터가 들어올 수 있게끔 경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준비를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이 모델링이 이제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플랫폼을 만들 때 모델을 잘 구축해야 돼요. 데이터의 경로를 다 했으면 이제 이쁘게 꾸며야 되겠죠. 어떻게 시각화를 할까? 어떤 결제 정보를 입력할까? 그다음에 무통장 입금도 가능할까?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어떤 물류 회사를 통해서 내 개인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납품받고 납품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잘 연결을 해서 부분들을 모델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라는 건 이제 소비자한테 직접 평가를 받으면 되는 거죠. 잘 구현되고 있는지, 개선점은 없는지, 애로사항은 없는지, 댓글은 어떤지, 평이 어떤지 이제 평가를 받고 평가를 받으면 다시 이제 모든 걸 좀 수정을 해가지고 뭐 애로사항들을 좀 개선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본인의 산업군을 이해하지 못하고 10년, 20년의 트렌드를 읽지 못하면 플랫폼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만들어봤자 팔리지가 않죠. 참여자가 모이지 않듯이 그만큼 처음 어느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될지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도메인이 이제 전문 영역이거든요. 이런 전문 영역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산업군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가 가장 첫 번째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 그 다음부터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를 만들었을 때 어떤 데이터를 내가 필요로 할지 수집을 해야 될지 비즈니스로 연관될 수 있을지 그런 가치를 가질지를 판단을 하셔서 플랫폼을 딱 여셨을 때 소비자와 생산자의 거래를 하겠죠. 거기서 나오는 실시간의 데이터를 계속 데이터 기업에 줘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오류들을 찾아내고 개선점이라든지 애로사항을 분석을 해가지고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 하시면서 어떤 트렌드를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빅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하기 전에는 자기의 산업군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프로페셔널 정신이 필요하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안 된다고 하면 협업을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같이 이제 어떤 전문가와 협업을 해서 협업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약간 어려우실 수 있는데 어려우실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직무 역량 강화 차원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데이터 기업들이 하는 이제 방식인데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거를 직접 하려고 그러면 이제 전문가로 나가셔야 되는데 하여튼 데이터가 이렇게 어떻게 수집되고 처리되고 분석되고 이제 AI가 활용되는지 어떤 활용에 대한 아키텍처고요. 이게 이제 어려우면 이제 데이터 기업에 맡겨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셔서라도 진출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어제도 여기 지금 오프라인 참석자분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ROI가 나와야 돼요. ROI가 뭐냐면 투자 대비 수익률. 내가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과연 이거를 보통 이제 ROI를 분석할 때 2년 안에 손익분기점을 넘냐 안 넘냐를 보거든요. 식당도 똑같아요. 식당도 차려놓고 2년 안에 손익분기점을 안 넘으면 망하죠. 접는 게 나아요. 그만큼 2년 안에 ROI를 넘길 수 있을 수 없는지 그거를 충분히 이제 판단하고 분석을 하셔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시고 플랫폼을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2년 안에 ROI가 나오는지를 판단을 하셔서 사업에 이제 접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무조건 만든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어떤 아이템을 태워야 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ROI를 철저히 분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분석이 되셨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 전략으로 나가시는 걸 이제 추천드리고요. 그만큼 하나하나 절차를 밟으셔가지고 비즈니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예. 이제는 가장 이제 핫하고 미래지향적이고 모든 삶을 인간의 삶을 바꾼다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안 들어보신 분 없죠? 못 들어보실 수도 없고 왜냐하면 지금 뭐 챗 GPT라고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내용도 많이 오고 있고요. 뭐 인공지능 어떻게 해야 된다. 국가에 인공지능을 했을 때 사람의 일자리가 감소되는 거 아니냐, 사라지는 직업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위해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직업군이 뭐 회계사라고도 얘기할 정도로 전문 직업군도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없어진다고 할 정도로 어떤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어떤 기계적인 노동을 대체한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인공지능에 대한 그런 패러다임이라든지 그런 변화 속도는 사람의 어떤 실생활과 이제 접목이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과연 뭐야? 저게 뭐라서 사라지는 직업군이 나타나고 어떤 인간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야라고 할 수 있듯이 저랑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역량 강화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간단하게 개념부터 말씀드리면 인간의 지적 능력을 기계로 구현하는 과학기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은 인지, 학습, 추론, 행동을 하죠. 이렇게 4단계를 거쳐서 맨 마지막에 이제 행동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듯이 이러한 인간의 지적 능력, 인지, 학습, 추론, 행동에 대한 지적 능력을 기계로 구현하는 과학기술을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구현을 한다는 게 어떤 인공지능 그 과학자들의 얘기인데요. 그만큼 이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서 급격하게 진보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기계학습이라든지 좀 어려운 부분이 하지만 뒤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언어, 시각, 청각, 대한 인지, 그 다음에 해석 상황이해 등 추론이 가능한 AI는 타 융합 분야와 융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을 인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감성적이고 창의적인 기능까지 수행하는 능력까지 포함하는 걸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혹시 알파고라고 혹시 아시죠? 이세돌 바둑 그 프로 기사 9단과 바둑을 뒀었습니다. 그때 딥러닝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가진 컴퓨터와 이세돌이 격돌을 하게 됐죠. 총 3판을 뒀었죠. 첫 판은 이세돌이 이겼습니다. 이세돌이 이겼고 두 번 판과 3번 판은 인공지능 기술이 이겼습니다. 처음에 이세돌이 뒀던 모든 패턴을 다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2판, 3판을 다 이겼어요. 이세돌이 처음 했을 때 그 패턴들을 다 익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 뒀을 때 100가지의 상황들을 다 인지를 한 거예요. 컴퓨터가. 그래서 이세돌이 이렇게 두면 어떻게 둘 거야. 그걸 다 막아버린 거죠. 2번째, 3번째. 그래서 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만큼 인지, 학습 같은 경우에는 기계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학습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IQ의 어떤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학습을 빨리 하기 때문에 사람이 한 번 했던 부분들을 여러 가지 경로 패턴들을 통해서 다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이렇게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 행동까지 더 빠른데요. 저기 보시면 이제 감각적 창의적인 기능은 지금 현재 한 70%까지 따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작곡하시는 분들이 인공지능으로 작곡을 하고 있죠. 내가 원하는 이런 멜로디를 줘봐 그러면 인공지능이 150가지의 멜로디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작곡가가 그걸 듣고 거기서 영감을 받는 걸 몇 개 또 추려내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혼합을 해가지고 더 좋은 멜로디를 줘봐. 그럼 그걸 주고 이제 작업을 하죠. 그런 시대입니다. 그만큼 어떤 감정적이고 창의적인 기능까지 따라왔어요. 근데 이제 좀 앞으로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감성적이고 창의적인 기능이 아니라 기존의 현재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를 잘 분석해요. 그 분석을 해가지고 예측될 수 있는 내가 좋아할 만한 제가 좋아하는 멜로디를 알려주는 거예요. 몇 가지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주겠죠. 그럼 제가 판단해서 취사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인공지능은 이만큼 이제 빠르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공지능이 악보를 그릴 수는 없어요.
이렇게 새로운 어떤 음악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음악들을 더 좋게 이제 분석을 해서 작곡가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감성적이고 창의적인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현실입니다. 지금 다 일어나고 있고요. 10년 안에는 저희 이제 90%까지 따라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이제 뭐 거의 다 따라잡았다고 할 수 있겠죠.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되게 두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저도 사무직인데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년 안에 다 대체가 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뭐 PPT라든지 뭐 한글이라든지 이거 다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챗 GPT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PPT를 제가 5시간 동안 막 심사숙고해서 그리고 디자인해야 되는 부분을 제가 한번 써보니까 5분 안에 만들더라고요. 5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2분 안에 만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걸 보고 야 이거를 과연 이게 더 빨라지면 이게 챗 GPT가 이제 4.0이 나왔는데 한 10점 계속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 알아서 그려줘요. 제가 문서만 던져주면 편집도 해주고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유형들을 한 100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끔 이게 고르면 알아서 편집을 해가지고 그 유료 서비스를 쓰면 5분 안에 나옵니다. 5분 안에. 그래서 이게 과연 이게 발전되는 게 맞나 싶기도 한데 하여튼 편리하긴 하더라고요. 써보니까. 그만큼 이 인공지능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면서 참 두려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하여튼 좀 계속 발전하면 약간 좀 사람의 어떤 일자리까지 좀 위협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뭐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의사도 대체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바이오 헬스케어가 나타나면 그만큼 분석을 더 잘하죠. 암에 대한 재발률을 인공지능 그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이 더 잘 알아요. 음성 판독이라든지 그런 그림들을 더 잘 분석합니다. 사람이 육안으로 알 수 없는 부분까지 다 판단을 해서 암의 위치까지 정확히 이제 알아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수술 빼고는 사람보다 낫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계속 발전할수록 약간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인공지능이 대체 못하는 직업군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한번 맞춰보실 수 있겠어요? 온라인에서 뭘 대체를 못 가요 인공지능이? 바로 말씀드릴게요. 없어서. 그럼 뭐 목공 하시는 분들 있죠. 건설, 그 목공, 뭐 타이루, 뭐 벽지 그쪽, 이쪽은 기계가 죽어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옛날에 그 저희 그 부모님께서 야 공부 못하면 기술이라도 배워라. 기술 배워야 되는지 기술 배우면 평생 먹고 산다라고 하듯이 기술을 배워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공, 뭐 타이루 이런 좀 예전에 보일러 이런 좀 약간 좀 젊은이들이 좀 기피했던 그런 직업군은 인공지능이 발전할수록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수요가 또 몰리죠. 그래서 특히 이제 목공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일당이 40만 원입니다. 타이로 같은 40만 원. 그래서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사무직을 그만두면 이런 거라도 이거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뭐 간혹가다 드는데 하여튼 이런 건설 현장은 인공지능이 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뭐 CAD, CAM 이런 거 있죠. 뭐 설계 도면, 뭐 건축 도면 이런 건 훨씬 잘 그려요.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 더 잘 그립니다. 어떤 창의적인 부분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도면들을 재해석하는 거는 인공지능이 훨씬 잘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좀 사람이 이제 힘을 써야 되는 부분들은 인공지능이 아직까지는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뭐 100kg짜리 이렇게 드는 거 있죠. 그런 로봇이 더 잘 들어요. 단순 반복 작업들. 물류 창고 가보시면 100kg도 막 기계 그 무인 로봇이 들고 다녀요. 이렇게 들어서 이제 갖다 놓고 선반에 갖다 놓고 하듯이 그런 단순 반복적인 그런 부분 빼고는 인간의 노동을 다 대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약간 좀 두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하여튼 그래도 기술의 어떤 역량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은 저희가 어제 살펴본 대로 맨 밑에 IoT 보이시죠? 사물 인터넷,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모바일 인터넷 이제 5G 해서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AI로 올라가게 됩니다. 되게 다소 좀 어려운 그림이긴 한데요. 맨 밑에 보시면 저 IoT라고 있죠. 데이터가 수집되는 기술인데 저 CCTV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의료공간 기반 시설에서 이제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 데이터를 5G가
전송을 하게 됩니다. 빠르게 전송을 하게 되면 빅데이터가 이제 분석을 하고 AI가 이제 인공지능으로 판단하고 추론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어려우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저 중앙 부분을 보시면 추론하고 지식까지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황이라든지 감정의 이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각, 언어, 청각 기능까지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인공지능 기술의 하나의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지, 그 다음에 학습, 그다음에 이제 추론해서 이제 행동까지 하는 걸 인공지능의 하나의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추론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행동이 약간 좀 힘들긴 합니다. 기계 보시면 약간 좀 어설프죠. 행동이라든지 그런 게 사람 같지 않고 뛰는 것도 좀 어설프고 그래서 아직까지 행동은 아닌데 지금 추론까지는 사람의 지적 능력을 넘었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정말 이 학습을 해가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사람이 이길 수 없는 그런 경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하고 그다음에 학습을 해서 추론하고 이제 행동하는 그런 하나의 단계를 거치는 걸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적용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복지에서 특히 그 독거노인분들에 대한 복지. 그래서 AI 그 독거노인 그 집에 방문을 하시면 그 케어로봇이라고 있어요. 조그만 거 다솜이라고 하는 게 계속 어르신한테 30분 동안 말을 해요. 근데 말이 없으면 먼저 말을 걸어서 5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잖아요. 움직임이 없으면 이게 김포시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포시라는 데서 보호자 또는 생활관리자한테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생활관리자가 직접 거기 찾아가가지고 케어를 하게 됩니다. 복지에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겠죠? 저 다솜이라고 하는 로봇이 청각적인 기능, 언어적인 기능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을 하고 추론해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복지에서 저 다솜이라는 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되면 이제 고독사라든지 뭐 이렇게 좀 직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예방할 수 있겠죠. 그만큼 복지 차원에서 지금 좀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독거노인분들이 이제 고령화가 될수록 더욱더 저런 거 이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특히 저 복지 차원에서 저 취약계층 대비해서 저 인공지능 기술을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제 영어 보조교사 AI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회화, 그다음에 퀴즈 출제 등 영어 교사의 수업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도 저 AI 컴퓨터가 내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한국어를 영어로 얘기했어요. 그럼 틀린 부분을 저 인공지능 컴퓨터가 얘기를 해줍니다. 뭐 앞에 두가 빠졌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조동사가 빠졌든 이런 거를 다 얘기해주고 그거에 대한 완벽한 문장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만큼 어떤 영어 보조교사의 부분이 있고요. 저기 이제 초등학교에서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조 같은 경우에 이제 포스코 잘 아시죠? 포스코에도 저런 그 AI가 이제 있어가지고 에너지 투입량 뭐 연간 10억 원을 절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농업 같은 경우에도 그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도 농작물 규모와 어떤 작물 수요에 따라서 환경을 제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품질의 작물, 더욱더 맛 좋고 그런 좀 질적인 그런 부분의 고품질 작물을 연 13회까지 수확할 수 있습니다. 저 13회까지 수확할 수 있는 게 브로콜리하고 뭐 몇 개 좀 그 계절과 상관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작물들 있잖아요. 연 13회까지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저게 반대로 얘기하면 수요만 많으면 계속 그냥 노다지로 4계절 내내 팔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그래서 저 AI 환경이 스마트팜에 구축이 돼서 귀농하셨을 때 좀 이렇게 좀 4계절 수요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작물만 하면 연 13회까지 생산하면 뭐 수요만 되면 계속 팔 수 있겠죠. 그래서 컨테이너 농장을 만들어 놔가지고 저 플랜트 큐브라고 하는 걸 이제 지자체에서 보고를 받으면 저렇게 이제 귀농을 하셔도 저렇게 계속 작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농업의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일 마지막 중요한 거죠. 예, 치안입니다. 이게 이제 여성분들 때문에 많이 나타나는데 이게 계속 이제 사이버 범죄가 많이 늘어나죠. 지금 현재 사이버 범죄 늘어나니까 이제 의도치 않게 이제 사진이 찍혀가지고 이제 그 온라인상에 이제 배포가 되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이제 뭐 어떤 그런 개인정보가 공개되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뭐 특히 뭐 연예인부터 해가지고 일반인들도 뭐 동영상 유포라든지 이런 사진들. 그래서 저 AI 과기정보통부하고 이제 여가부가 공동을 개발해서 해가지고 AI가 온라인상에 유포된 불법 촬영물을 알아서 자율적으로 다 삭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저게 완벽하지가 않은 게 약간 영상이 깨졌거나 아니면 좀 사진이 약간 좀 얼굴이 좀 희미한 그런 부분들까지는 판단을 못 하는데 그런 게 좀 선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은 바로 지워버립니다. 요즘에 바로 지워버릴 수 있어서 19년도엔 지금 2023년도엔 더 이제 발달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신고자가 접수가 되면 사진을 인식해가지고 동영상 인식한다든지 판단만 되면 알아서 이제 자율적으로 사이버 이제 그 경찰청에서 다 이제 삭제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AI가 그만큼 영상 이미지라든지 어떤 사진 이미지를 분석을 해가지고 사람이 저 하나 찾으려면 못 찾죠.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다 사이트를 검색을 해야 돼요. 근데 AI는 알아서 이제 그 이제 이미지를 분석을 해가지고 다 찾아내서 이제 삭제를 하게 됩니다. 저렇게 봤을 때는 인공지능이 발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렇게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이 어떤 일자리라든지 그런 거에서는 또 너무 발달하면 안 될까? 저렇게 봤을 때는 발달하는 게 맞아요. 너무 좀 조언적인 측면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좀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저쪽으로 많이 이제 발전을 시키려고 하고 있죠. 뭐 사람의 일자리까지는 좀 위협할 정도로는 발전 안 하더라도 저렇게 좀 필요한 부분들, 좀 더욱더 진보될 수 있는, 좀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인공지능이 많이 이제 도입이 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 5G가 이제 통신망이 빠르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더욱더 빨리 이제 발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개념이 한데, 인공지능 안에는 이제 머신러닝하고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듣고 흘리셔도 돼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개념이라서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나중에 이제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그냥 인공지능에는 이제 머신러닝과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있구나라는 정도의 개념만 좀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방대한 데이터, 아까 말씀드린 빅데이터를 분석한 다음에 이를 기반으로 어떠한 것을 예측을 하게 되죠. 저 예측이라는 건 이제 뭐 판매량이라든지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의 어떤 애로점이라든지 개선점을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 그러니까 데이터 기업에 그 맡기면 저 인공지능으로 다 분석을 해서 그 분석 결과를 줘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단순히 분석하는 게 아니라 저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해서 고객한테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 머신러닝 기술이 쓰이고 있고요. 이제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율학습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은 사람이 다 판단을 해줘야 돼요. 제가 데이터 기업에 맡길 때 나는 어떤 정보를 얻고 싶어요 라는 걸 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데이터 기업에. 그러면 그 정보에 맞게끔 머신러닝으로 분석을 해서 결과값을 줘요. 근데 저 딥러닝은 분석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 산업군을 알고 있는데 어떤 인사이트를 가져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데이터 기업에 의뢰를 해서 저 딥러닝 기술로 좀 분석을 해줘서 역으로 나한테 좀 제안을 해주세요 라고 할 때는 저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100가지의 그 변수들을 다 분석해 줍니다. 뭐 매출부터 해가지고 연령은 어떻게 타겟팅을 해야 되고 이런 분석들을 다 분석해서 거꾸로 제안을 하면 그걸 받고 필요한 걸 취사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근데 대신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 차이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이제 정해진 시간이 거의 다 이제 왔다고 보입니다. 1시간 반 정도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뒤로 이제 가는 것보다 간단히 다시 이제 리마인드 하고 끝내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인공지능을 다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인지, 이제 학습 추론, 이제 행동의 결과를
갖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 기술들이 이제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욱더 많이 이제 접하실 거예요. 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좀 구글이라든지 이런 네이버를 검색하시면서 아,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어떻게 쓰이고 있구나. 어떤 기업들이 어떠한 비즈니스를 할 때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인사이트를 얻으셨으면 좀 좋겠고요. 실생활 속에서 이런 걸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어떤 4차 산업혁명을 4차 산업혁명에서 어떤 인사이트 제고라든지 기업의 어떤 재무라든지 그런 역량을 높이실 때 이런 기술들이 뭐고 어떤 기술들을 활용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지만 비즈니스로 엮을 수 있는지 이런 어떤 생각이라든지 어떤 생각의 전환들이 많이 필요한 게 솔직히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와 오늘 좀 이렇게 기술들을 활용해서 좀 다소 생소하고 좀 괴리감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만큼 생소하기 때문에 더 많이 아셔야 되고 특히 4차 산업혁명에서는 디지털 기술은 매개체입니다. 매개체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을 더욱더 조금씩 좀 습득을 하셔서 더욱더 기업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실생활을 하시면서 4차 산업혁명을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이상 이제 강의를 마치고요. 제가 이제 관련해서 온라인 또는 이제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한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냥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뭐 기술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 개념이 있으셨으니까 하시면 할 거예요. 예. 또 이사장님께서 또 질문해 주시, 말씀해 주시죠. 지금 뒤에 메타버스 예. 메타버스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까요? 간략하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메타버스.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개념은 다 어려워요. 항상 어렵기 때문에 그냥 외우시던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가상과 어떤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사람과 사물이 이제 상호작용해서 경제, 사회, 어떤 문화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이제 현실 세계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가상 세계를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현실 세계의 어떤 사용자 환경, 이 현실 세계에 있는 공간에서 내가 이 현실 세계에 어떤 뭐 축구라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가상 환경을 구현하고 싶어. 그러면 이 현실 공간에 가상 공간에 대한 그런 플랫폼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어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글이라든지 이 장치를 끼게 되면 이 현실에서 내가 원하는 환경을 하게 돼요. 그럼 뭐 하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가상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놀이를 한다든지 사람과 이제 유대 관계를 갖는다든지 뭐 영어 학습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을 융합해서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건 이제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린 거 있는데 이제 예상치 못하게 이제 사고로 인해서 죽은 그런 어떤 자식들 있죠. 그 자식들을 이제 환생을 시켜서 이렇게 같이 이제 교감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메타버스 환경이거든요. 그걸 이제 메타버스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실에서 어떤 하나의 예전에 애하고 놀았던 환경을 놀이터라든지 그걸 구축을 만들어 놓고 이제 어떤 이미지로 이제 소환을 시켜서 거기서 이제 어떤 촉감이라든지 오감을 통해서 슬퍼하고 뭐 희노애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구축하는 게 메타버스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이 온라인 상에 있으시면 제가 이 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질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없으시면 제 강의를 마치고요. 어제와 오늘 다소 생소하지만 좀 괴리감 있는 그런 디지털 기술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산업진흥화협회 최윤혁 센터장님의 디지털 기술의 이해 및 적용 사례 마지막 강의였습니다. 어제와 오늘 열정을 다해서 또 알기 쉽게 강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교육은 두 번째 섹션으로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또 시작이 됩니다. 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라는 주제로 다른 강사님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같은 시간에 교육이 진행되오니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다음 주에도 동일한 시간에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안내드린 이메일과 문자를 계속 참고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자료도 미리 보내드려서 교육에 더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교육 들어주시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